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산에서 강의하면 항상 편한 것 같으면서도 항상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장이 지금 좋을 때 재개발, 재건축 못지않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뜰까 안 뜰까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투자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많더라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현실적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신 것 중에서 제가 1시간 마치고 나면요, 혹시 집에 가실 분 있으면 꼭 1시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한 30분 동안 전국 시장에 대해 흐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괜찮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파일이 필요하시게 되면 파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또다시 복습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밴드에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게 뭡니까? 작은 재개발과 작은 재건축이 대두가 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이 업무는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2017년도 할 때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대두가 된 시기가 언제냐면, 정부에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갔지만, 유일하게 뭡니까? 활성화를 한 개 해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2019년도 12월 16일 발표한 어딥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면서부터 가로주택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 가로주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일하는 입장도 그렇고 투자하는 입장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재미를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로주택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데 있죠. 여러분, 10,000제곱미터가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약 3,000평 정도는요, 신축 아파트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거의 2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를 만드는 아파트가 보면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이런 곳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가 가로주택을 하네? 가서 뭡니까? 물건을 딱 찾으려는 순간 뭡니까? 가격 오른 걸 떠나가지고 물건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이 300명, 많은 데는 1,000명대요. 그럼 그 중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조합원이 30명, 조합원이 100명이면요,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 뭡니까? 주민들 알잖아요. 주민들 물건 들라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나온 게 없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매매 거래는 그대로인데요, 호가만 올라가 있는 거고, 호가 또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가격의 탄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로주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세대수가 200개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아세요? 예를 들면은 울산에 있는 도성 아파트든 어떤 아파트든 사업성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별 용적률이 있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제3종으로 바뀌게 되면 무조건 뭡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용적률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의 최고의 맹점이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힘들다는 거예요. 즉 용적률이 200%에서 260, 70%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제 가로주택의 첫 걸음마를 띈 정부에서는 가로주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없는 이유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뭡니까? 10,000제곱미터로 해서 롯데건설이나 GS건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면적을 20,000제곱미터 넓혀달라. 그러면 10,000제곱이면 200세대잖아요. 20,000제곱이면 400세대 되니까 일본 브랜드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용적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의 기본은 용적률이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에서 200세대를 만들게 되면 제가 보니까 10,0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세대를 만들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아파트 많이 만들어지면 170개에서 210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근데 용적률을 200%를 250%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230개에서 한 250개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구역에서 많이 짓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딥니까? 면적에 대한 확대,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뭡니까? 재개발은요, 구역계에서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제공해서 용적률 받아간 거 말고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000제곱을 20,000제곱으로 또는 용적률을 200%를 250%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되는 게 뭐냐면 공공성 확보라는 겁니다. 공공성 확보. 말 그대로 우리 아시죠? 재개발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뭡니까? 사업구역 내의 신축 세대들 중에서 임대주택을 뭡니까? 짓는 자체를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로구역별 확대가 10,000제곱에서 20,000 가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임대를 1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전체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을 20% 짓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법의 개선 취지가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로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맞는데 현 상태대로 하게 되면 용적률 상한가 면적이 작아서 사업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군 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요즘은 가로주택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도 또 지금 일을 해보면 아는데 재개발을 하니까요, 엄청나게 정부에서 채찍질을 많이 가해요. 그런데 가로주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조금씩 재개발 시장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작은 재개발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의 투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보고 분석하고 이 동네가 사업성이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는요,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무조건 가격만 싸고 투자금 짝지 들어가면 4천 주고 사가지고 3천만 남겨 먹을 수 있으면 다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분위기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이런 붐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장과 가로주택 정비 시장이 동시에 뭡니까? 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시장에서 본질보다는 분위기를 잘 보고 관심 있는 지역 관심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가로주택은 다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뭡니까? 본질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요, 민간 주도형 수익 사업을 근거로 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인기 많았으면 이제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무조건 뭡니까? 공공성 확보가 없으면은 아무리 가로주택이라도 사업성이 증대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게요. 정비 사업에도 보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도 보면요, 같이 시작을 하지만 반응이 보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도요, 보시게 되면 재개발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재건축들이 가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어떠냐? 지금 재개발 사업만 계속 뭡니까?
재탕을 해먹듯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부 부산 같은 경우는 남천동에 있는 3위타워 아파트 재건축처럼 이제 부산은 중층 재건축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같이 동시에 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기사화해서 언론화는 엄청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이 하나 봤을 때는 거의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말하는 빈지특례법에 의해서 작은 재개발과 작은 재건축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통칭하는 게 뭐냐면 소규모 주택, 이 주택 단위 들어가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작은 재개발인 가로주택, 작은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를 짓는 것처럼 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가로주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요, 뭐든지 정부에서 똑같은 일괄적인 정책적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가로주택 움직이게 되는데 지역마다 가로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가로주택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20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부산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은 막상 저도 해보지만 가로주택은 많이 시작을 하는데 별로 반응이 재미없고 투자자들 안 모이지 않으니까 시작만 했다가 중단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부산장에서는요, 가로주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법에서 말하는 절차는 간단한데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로주택은요, 잘 보세요. 법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마지막에 이주 나가라 했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 현금 청산자, 이 둘을 똑같이 뭡니까? 내보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로주택보다는 지금 부산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소규모 재건축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주거 공간에 살다 보니까 좀 나가라 하면 금방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소규모 재건축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봤을 땐 가로주택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아마 여기에서 외부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차 바꿀 만큼 수익성을 얻은 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 같은 경우는 성남동 중심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가 1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4개 구역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8개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곳이 인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요, 지금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막 지금 하나 투자 재개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유일하게 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재개발 해제된 곳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해제된 곳이 대체 사업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건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또다시 뭡니까? 2015년도 6년도에 부산에서 인기 제일 많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이동이죠. 장이동이 또다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시 또 부흥기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지금 뭡니까? 재개발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대구 볼게요.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지역이지만 대구는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제일 성공 많이 한 지역이 대구 같아요. 반면에요, 대구는 뭡니까? 재개발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뭘 준비합니까?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대구는 재건축이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요, 대구장 전체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도 많이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로주택이에요. 가로주택도 전체 지역이 아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대구의 강남권인 수성구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구 수성구의 재개발장들이 예전에 7억 8억 하는 친구들이 12억 13억까지 갔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했던 친구들은 경제적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지만 그 옆에 재개발 아닌 주택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매매가 3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부산의 해운대, 동대구, 남천동 여기는 교육 중심의 도시라고 하기에는 약간 약해요. 근데 대구 수성구는 교육 중심의 인프라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쪽에 몰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재개발해서 하니까 12억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주택은 3억 5천밖에 안 가니까 이 동네를 재개발할 수는 없지만 가로주택으로 전환시켜서 말 그대로 15층짜리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12억은 못 받겠지만 7, 8억은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에서 지금 어딥니까? 대구의 가로주택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전국에 장이 좋다는 인천, 부산 어디 가보니까 가로주택 가서 물건을 구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장 자체가 좋으니까 물건을 아무도 안 팔아요. 근데 어찌 보면요, 역으로요, 내가 지금 단기 매매에만 익숙했지만 앞으로 2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구 수성구 쪽에는 가로주택에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동에서 진구에서 이주까지 나가는데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기 투자에 보지 마시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한 2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전하고 광주는 아직까지는 좀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직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진행할게요. 먼저 말씀드렸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로주택, 두 번째가 소규모 재건축인데, 가로주택은 작은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소규모 재건축은 작은 재건축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의 현행법상, 지금 현행법상으로 조건이 있어요. 공동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10,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000평이고 신축 세대수는 200세대 정도나 인천 250세대 정도 나온다는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로주택에서 잘 보시면요, 단독주택들이 10개 이상 모여있으면 가로주택을 할 수 있죠. 즉 주택가들이 10개가 모여있지 않고 10개 이하로 미만으로 모여있으면 이거 뭡니까? 가로주택이 아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뭡니까? 다세대와 단독이 합쳐져 있으면 뭡니까? 20세대 이상이 되면은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가로주택은 10,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최소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가 아십니까? 가로주택은 뭐냐면 10,000제곱미터 이하 어디입니까? 20세대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요건은 딱 2가지예요. 자, 첫 번째가 가로주택은 어떤 개념이냐? 블럭의 개념이에요. 블럭의 개념.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 어디입니까? 20가구 이상 된 데서 무조건 가로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원칙상으로는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맞은편에 있는 집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 블럭 개념으로 하는 게 가로주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무조건 가로주택이 뭡니까? 되는 게 아닌 게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장이 15구역이 예전에 해제되고 나니까 13구역이 해제되고 나니까 13-1 가로주택, 13-2 가로주택 이렇게 블럭 개념 다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역 한 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이하고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다 되는데 20가구 이상 다 되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게 뭐냐면 노후 불량도라는 게 있어요. 노후 불량도. 그럼 말 그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중심인데 전체 건물을 개수 중에서 3분의 2 이상 뭡니까? 20년에 30년 이상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해가 동의서 받아 딱 제출하는데 뭡니까? 아하, 보니까 노후 불량도 3분의 2가 안 되는 건물이 3개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니까는 좀 더 크고 난 뒤에 소규모 가로주택 하십시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에서는 노후 불량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볼게요. 소규모 재건축은 똑같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이 소규모 재건축은 뭐냐면 이 블럭의 개념이 아니에요. 블럭의 개념이 아니고 뭐가 아니면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뭡니까? 아파트의 연리맨션 있죠. 연리맨션. 연리맨션들처럼 하나의 뭡니까? 주택단지로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의 출입구가 이쯤에 있는데 여기는 다 옆으로 뭡니까? 주택가들이 있는 거예요. 가쪽으로는. 그런데 여기 출입구가 있으면서 내면은 도로는 알지만 여기는 하나의 아파트, 맨션인 아파트가 같이 모여서 뭡니까? 주거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주택단지로 인정되어 가지고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게요. 소규모 재건축은요, 제일 매력이 뭔가 아십니까? 안전진단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30개나 50개 있더라도 같은 연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얼핏 봐도 30년 이상이면 이 친구는 무조건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축되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 아니고요. 뭐가 있습니까? 기존 되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곳이 무조건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택단지 안에서요. 상업지든 주거지든 기존 조합원 수가 200개 뭡니까? 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기존 세대에서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재건축에서 제일 큰 매력은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도 주택단지로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는 알고 가시고요. 이 자율적 정비사업은 제가 뒤로 빼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요. 부산 분이니까 아시겠죠? 그 대학원 다니는 윤호형님하고 양윤호형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거제동 가로주택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뭡니까? 도로가 내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이 앞에 메인 도로 있고 이 앞에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나 있고 요 뒤쪽에는 뭡니까? 거제 1 재개발 구역이 철길 앞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니까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집들이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내면이 도로로 안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는 가로주택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해결했던 방안이 뭐였냐면 이 도로는요. 앞으로 소방도로로 계획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계획된 도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도로로 둘러싸였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법이 뭡니까? 완화가 돼가지고 내면이 도로로 안 쌓여 있고 세 면만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되어 있고 한 면이 도로가 없으면요. 앞으로 이 아파트를 만들 때 한쪽 면을 도로를 4m나 6m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계획만 수립하게 되면은 뭡니까? 가로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도 완화가 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던 건데, 서울시에 질의했던 곳인데, 내면이 도로로 안 쌓이고 세 면만 되어 있으니까 이 한 면이 없는 도로를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저희가 6m 이상 도로를 내주면은 인정해 주겠습니까? 라는 질의 시한 결과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가로주택 요건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도로 부분도 완화가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규모 재건축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사병태가 어떤 형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규모 재건축은 작은 재건축이랬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시공사를 뽑는 게 통상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의 유명한 어디입니까? 시민공원 있죠, 시민공원. 시민공원 지역에 보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5층짜리 연립미션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도 보면 소규모 재건축을 예전부터 빨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병태가 어떠냐? 조합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방에 있는 중견시공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조합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 가지고 계시는 20평에서 신축 아파트 20평으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대드리고
모든 운영비는 뭡니까? 저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사에는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기존 세대수가 20개인데 신축이 60개 나오자. 60개. 그럼 40개를 뭡니까? 일반 분양해서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들 용적금이 다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웃긴데, 자,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방에 있는 중견 시공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좋긴 좋아요. 공사비도 싸고. 대신에 뭐가 문제입니까? 주거지로 변모가 됐을 때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뭡니까? 이사를 했는데 어느 중국집에다가 우리가 아는 레미안, 롯데캐슬 이렇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시공 얘기하면 뭡니까? 중국집 아저씨도 혼란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처음에 약속할 때 무상으로 20평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가면 돼요. 근데 시공사들 어떠냐? 화장실 가기 전이랑 화장실 갔다 온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엔 20% 줄게요 딱 했다가 그때 뭐합니까? 처음에 당신네들이 만든 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변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뭐랍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가야지라고 해서 그래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규모 재건축 대두되면서 제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상업지역에 20개짜리 아파트가 60개 늘어나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딥니까? 기존 가지고 20평에서 새 아파트 20평은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중견 시공사하고 같이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추가 부담금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뭡니까? 좋은 브랜드 있는 시공사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뭡니까? 컨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맨션을 새 아파트 바꿀 때 좀 더 나은 브랜드 있죠. 그렇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동시행 재건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뭡니까?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시공사 뽑는 게 더 효과적이고 수익적으로 더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가로주택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무조건 가로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은 뭡니까? 정부의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규모 재건축은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개 물어볼게요. 여기 실제로 어디냐면 강주죠, 강주. 강주에 보면 남부 아파트라고 있어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1층은 상가들로 쫙 둘러 있고요. 지하에는 고물상이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부터는 주택가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물건의 모양을 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맨션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면 이거는 가로주택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소규모 재건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가 내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로주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지원이 많은 가로주택을 하시는 게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와 건축에 대한 완화 요건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소규모 재건축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라도 가로주택의 명칭을 쓰는 거고요. 어느 곳에는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단어 쓰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소규모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 아시죠? 한 8년, 10년 전인가?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일명 원룸들. 그때 저도 친구랑 같이 한 개 지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거 짓게 된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세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니까
건축법도 완화해주고 조건도 좋은데 제일 큰 조건이 뭔가 아십니까?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1.5% 뭡니까? 지원해줘. 1.5%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금리가 한 4%, 4.5% 상태인데 1.5%에 받아가니까 어떨까요? 돈이 잘 나오고 이자도 작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에서 말하는 가로주택에는요,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저희 재개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브라든지 다른 곳에서 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이 사업 형태가 가로주택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로주택으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50명 살던 곳에 한 100개를 지었어요. 근데 조합원 100개 중에서 50개는 조합원이 들고 가고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을 딱 했는데 아하, 위치는 좋은데 아파트 단지 규모가 너무 작고 시공사도 인지도 없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분양을 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난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로주택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재개발은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금융비용을 안아가지고 조합원들 손해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분양할 때까지. 근데 이 가로주택은 좋은 게 뭐냐면 미분양 난 거 있죠. 그거를 LH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임대주택으로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0만 원 받을 거를 한 850에 받아가지고 팔더라도 큰 목돈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순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주택에서 제일 예전에 큰 매력이 뭐였냐면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 시행자가 고민할 필요 없이 임대주택으로 매각만 하면은 바로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LH라든지 허그라든지 정부에서 뭐냐면 그래 너희가 한다 해가지고 실컷 분양했는데 미분양 난다고 우리 보고 뭡니까? 마지막을 처리해달라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편되면서 뭘 제일 강조합니까? 공공성 확보. 즉 지을 때부터 임대주택을 10에서 20% 포함해서 짓게 된다면 용적률도 주고 어떤 혜택들 다 주겠다라는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로주택은 뭡니까? 분양해보고 미분양 나는 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을 때부터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임대주택에 공공성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솔직히 재개발을 가로주택을 잘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말이 빠릅니까? 괜찮죠? 뭐 듣긴 돕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것도 중요하죠. 솔직히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시간 마치고 나면 그 말씀드릴 거 앞에 제가 종이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게 보드판이 없어가지고 요 앞에 놔둬놓을 테니까 그 설명할 테니까 사진 한 개 찍어 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정부 시장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면 가로주택을 할까? 소규모 재건축에 투자를 할까? 또는 어딥니까?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뭐랍니까?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세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본 없이 뭡니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요. 딱 공식이 뭡니까? 빌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 짓는데 조건은 뭡니까? 기존에 해왔던 빌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집 또는 뒤에 집, 앞에 집 또는 옆에 집을 사들이 가지고 한 시행자가 땅을 매수해가지고 건물을 올려가지고 분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앞집과 이 어르신 있는 집 있죠.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여름 장마 때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야, 너희 집 물 많이 샜자니까 많이 샜다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집하고 우리 집을 합쳐가지고 빌라 짓자. 빌라 지어가지고 101호는 내가 가지고 102호는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해가지고 공사비로 충당하자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앞에 짓던 빌라와 차이는 뭐냐면 앞에 빌라는 업자가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뭡니까? 무조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앞집과 이 집 있죠. 같이 집을 짓겠다는 주민 합의체가 있어야 돼요. 합의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버리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일반 빌라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그림이 잘못됐다. 왜 잘못된 거 아십니까? 실제로 해보시면요, 앞에 집, 뒷집 또는 앞에 집, 옆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명 이상 모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안 됩니다. 왜냐면 3명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뒤에 손 보이죠? 어깨동무하고 뒤에 손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이분과 이분이 도로 한 마음이고, 이 어르신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파로 돌아설 거예요, 아마. 진짜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새 집, 내 집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집은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앞집이나 옆집을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같이 짓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이렇게 뭡니까? 어르신은 다 같이 하자고 어깨동무했는데 둘이 뒤에서 손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개 이상은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 2개 정도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자율정비사업이 왜 제가 좋냐고 하면, 만약에 2집 살던 곳에요, 집이 예를 들어서 8개가 만들어졌다 또는 한 12개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집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집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분양을 안 합니다. 분양 안 하고 처음 계획할 때부터 뭘 안 됐죠? 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즉 내가 8개 중에 2개는 우리가 가져가고 6개는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뭘 합니까? 돈도 빌려주지, 건축법도 완화해주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 시기에 걱정이 뭡니까? 아파트는 분양하면 완판인데 빌라는 분양하면 올 미분양이에요. 지금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임대주택 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일괄로 통매각하게 되면 업자 같은 분은 돈이 자연스럽게 잘 돌 수도 있고 수익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절차라는 게 필요 없어요. 기본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합의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저처럼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주민 합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주민 합의체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설계를 그려가지고 사업 승인 받고 말 그대로 철거하고 난 뒤에 공사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 짓는 사업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전하고는 다르게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초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설계비나 나머지 각종 용역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이주비부터 해서 공사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 있죠. 거기에서는 빌라 짓게 되면 사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가 제일 좋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할애했던 곳인데 30년 지내니까 슬럼화된 데 많죠. 그런데 용도지역을 보니까 다들 집들로 있는 곳인데 용도지역이 뭡니까? 준주거나 상업지역 있잖아요.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상이 돼야지만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 2종이나 3종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뭡니까? 아하, 이론상으로만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이 베이스가 돼야지만이 수익 구조가 나온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당산동 일가 같은 경우도 이런 허름한 집들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괜찮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냐면, 집은 외곽에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투기성이 몰리고, 근데 지금 시기는 뭡니까? 원도심을 개발하는 시기예요. 그게 리드했던 게 재개발이었고, 재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 투기성 수요가 많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부동산의 규제를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해서 요즘 원도심 개발에 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뭐 구획을 여러 집을 뭡니까? 반듯하게 해서 하필하고 분필도 해주고 그런 거 내용도 있고요. 이것처럼 주차 대수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짓게 해준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볍게 건축법도 완화가 된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뭡니까?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재개발과 가로주택에 대해 정부에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우리 모든 지역의 재개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디가 됩니까?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기 가열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행정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일단 원칙은 받습니다. 예. 일단 원칙은 받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단 조건이 있어요. 일반 분양 개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요. 또는 뭡니까? 공공성 확보.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 확보는 뭐냐면 LH와 공동 시행하든지 행복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만들 경우에는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가로주택 할 때 임대주택을 10% 이상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혜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초과이익한수제. 지금 초과이익한수제는 재건축에는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에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재개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초과이익한수제는 일단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해당이 없으니까 가로주택은 당연히 해당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재건축은 해당이 되니까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법에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해당이 되더라도 잘 보세요. 이 재개발에서 초과이익한수제가 우선 이건 뭔가 아십니까? 10년 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평당 500이었어요. 그 사이에 사업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시행은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평당 1,500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500주 사고 10년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1,500 하고 있으니까 말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부담하는데 초과이익한수까지 부담한다는 자체는 이중과세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주택은 최고의 매력이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이 자체가 없고 바로 조합 설립하고 나면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언제입니까? 거의 2년 안에 이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올라봤자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초과이익한수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재당첨이에요. 재당첨이라는 게 자,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면 내가 옛날에 장이 1 있죠. 장이 4. 두 개 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이 몇 개였습니까? 입주권이 2개였잖아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뭐랍니까? 예전에 너희가 장이 1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사이에 5년 이내 서울 지역 중심으로 투기 가열 지구인 곳에 네가 입주권 한 개 더 받게 되면 두 번째 받는 친구는 좀 미안하지만 입주권 주소 넣고 현금 청산 받고 나가십시오 하는 게 재당첨이에요. 즉 뭐냐면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관리처분 인가 받는 것도 당첨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합원인데 관리처분 인가를 장이 1구에 한 개 받고 5년 이내 다른 곳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친구는 아깝지만 현금 청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당첨의 원리인데 기존은 뭡니까? 해당이 되지만요. 가로주택은 어떻습니까? 제가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물어봤어요. 재당첨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 서울 지역에 재개발한 게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장이 10한 구역에 가로주택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재당첨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해서 살까 말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조합원 거래도 보면 그래요. 조합원 거래도. 서울 지역처럼 투기 가열지구인 곳은요. 먼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의 매매가 안 되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곳은 잘 없어요. 예외 규정 적용해가지고 다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가율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매매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도 일단은 뭡니까? 조합원 거래는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지구든 조정구역이든 일단 거래 다 됩니다. 거래가 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동의서 증거하는 것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한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요. 75%가 아니고 80%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은 몇 프로냐? 80%가 아니고 75%예요. 근데 5%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큽니다. 자, 한 개 물어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은 몇 프로로 소유권 확보를 몇 프로 해야 됩니까? 95%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토지 사용 승낙은 80%인데 이 95% 받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동의율에서요. 이 재개발과 가로주택이 빨리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의 요건이 좋으니까는 뭡니까? 안 사는 사람들을 처리하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일단 재개발은 기본이 1+1 정도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곳인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대 3개까지 받아갈 수가 있어요. 한 조합원이 100일로, 200일로, 300일로 가지고 있다면 3개까지 받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솔직히 그래요. 이 가로주택에 대해서 앞에 거를 막 이런 부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처음이라서 생소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동영상 통해서 반드시 앞부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는 제가 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언제 사고 팔고 요 부분을 얘기하고 난 뒤에는 현장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좀 쉬었다 돌아왔습니다.